안녕하세요. 올해로 40대 초반이 된 호라비입니다. 아내와는 젊은 나이에 사별했어요. 저보다 먼저 떠난 아내가 한동안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녀가 떠난 뒤로 제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 충격을 이겨내지 못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고, 우울증으로 번지면서 다니던 직장에서도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 매달 갚아야 할 대출이 부담되기 시작했고, 결국 살던 집을 팔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있던 자산이었는데 대출금 상환하고 세금 내고 나니까 손에 남는 건 정말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팔았는데도 비슷한 수준의 집을 다시 구하기는 꿈도 못 꿀 정도였어요. 이리저리 발품 팔아서 결국 빌라 하나를 구하게 됐습니다. 이 빌라가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4층짜리 빌라였어요. 계단을 중심으로 한쪽은 가족들이 지낼 수 있게 3룸 구조로 되어 있고, 다른 한쪽에는 90도로 꺾이는 벽과 함께 각각 독립된 원룸 2개가 있었어요. 그 방들은 현관문이 따로 있어서 마치 독립된 공간처럼 보이더라고요. 근처에 대학교도 있고 대중교통도 나쁘지 않은 곳이라 혼자 사는 사람들의 수요를 고려해 집주인이 머리를 쓴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나중에 이런 구조의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룸은 전세로 주고 원룸들은 월세로 돌리면 나름 수익도 생기니까요. 원래는 원룸에서 살아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큰 집에 살다가 원룸에서 비좁게 지내기에는 영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3룸이 있는 빌라로 정했습니다. 층고도 전에 살던 아파트보다는 낮고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무거운 생수 같은 걸 들고 오르내리다 보면 고생이 따로 없었지만 그만큼 좋은 점도 있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아내와의 추억이 없는 집이라는 거였죠. 혼자 살면서 괜히 아내 생각에 젖어드는 일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에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종종 보였다는 거예요. 대부분 짧게 머물다 떠나는 사람들이라 특별한 인연을 맺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지나가다 예의 바르게 인사해주고 밝은 미소를 보여주면 저도 조금이나마 기운을 얻곤 했어요. 혼자 있을 때 느끼던 공허함이 그 인사 하나로 잠시나마 채워지는 기분이었죠. 가끔은 인사를 주고받으며 말도 트고 꽤나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생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원룸 특성상 다들 오래 머무르지 않으니까 정이 들어도 금방 헤어져야 하는 일이 많았어요.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그렇게 정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곤 했어요. 그 공허함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몰라 고민하게 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구지 싶어 현관문을 열어보니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더군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사 왔다며 떡을 돌리러 오는 사람이 있다니 참 뜻밖이었어요. 떡을 내미는 그녀에게 감사히 잘 먹겠다고 말하면서 농담을 몇 마디 던졌는데 대화가 오갈수록 그녀의 한국말이 조금 어색하다는 걸 느꼈어요. 알고 보니 그녀는 교포 출신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바로 윗집으로 이사온 새 이웃이라며 웃는 얼굴로 얘기했죠. 첫인상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같은 한국인이라도 외국에서 자라면 이렇게 분위기가 다를 수 있나 싶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였지만 그래도 제 또래처럼 보였어요. 건강하고 풍성한 웨이브 헤어에 피부는 약간 햇볕에 그을린 듯 까무잡잡해서 새빨갛게 칠한 입술과 고른 하얀 치아가 더 돋보였습니다. 화장법도 어딘가 한국 여성들과는 달라 보였고 전체적으로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풍겼죠. 그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외국에서 와서 그런지 본인의 이야기를 제법 적극적으로 풀어놓더라고요. 손짓발짓까지 섞어가며 어눌한 한국말로 차근차근 들려주는데 그녀의 인생 이야기도 참 파란만장했어요. 어릴 적에 입양되어 외국인 부모 밑에서 자랐고 나중에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뜻밖의 사고로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고 남편은 평소에 한국을 자주 그리워하며 한국은 참 좋은 나라라고 말하곤 했다고 해요. 남편의 말이 가슴에 남았던 그녀는 남편을 잃고 힘들어하다가 마음을 다잡고 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자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사실 한국말은 거의 하지 못했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 덕분에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배울 수 있었다고 해요. 문 앞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모르게 집이 조금 어수선하긴 하지만 괜찮다면 차라도 한잔하고 갈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녀가 약간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직 다른 이웃들에게 인사를 다 못 돌렸다며 시간이 되면 나중에 들르겠다고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가 돌아서서 사라지면서 마지막으로 꼭 초대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갔는데
오랜만에 또래의 여성과 나눈 대화라 그런지 그날 이후로 계속 그녀가 떠오르더군요. 왠지 윗집에서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신경이 쓰이고 문득 그녀가 뭘 하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공동주택이다 보니 윗집에서 물을 쓰면 배수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 하나하나에 귀가 기울여지는 겁니다. 마치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듯한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빌라에 사는 대학생이나 직장인들 중에는 나이 차이가 나서 그런지 저를 약간 불편해하는 기색이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1층과 2층에 사는 신혼부부들은 자녀 돌보느라 바빠서 이웃에 신경 쓸 여유조차 없어 보였죠. 그런데 그녀는 달랐어요. 지나가다 만나면 밝게 인사해주고 웃는 얼굴로 반갑게 대해주는 모습이 참 고맙고 조금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설레면서 그녀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위층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생활 소음을 들으며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복도 끝에서 집주인 아줌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그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항상 윗집에서 나는 소음에 귀를 기울이던 저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죠. 슬쩍 현관문을 열고 나가보니 집주인이 그녀에게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마치 집으로 들어가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위층 계단까지 올라가 무슨 일이냐고 참견을 해봤습니다. 집주인 아줌마는 한참 투덜거리며 일반 쓰레기에서 음식물 썩는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고 하면서 알고 보니 그녀가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있었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녀를 변명해 주려는 마음에 한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분리수거 같은 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죠. 라고 말하며 달래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동주택 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부분들은 제가 천천히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집주인 아줌마도 이내 화가 누그러져 그녀에게 다음부터는 주의해달라는 당부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괜히 자신감이 생겨서 그녀에게 으쓱해하는 모습으로 웃어 보였죠. 그런데 밝게 웃던 그녀의 얼굴이 그날따라 많이 풀이 죽어 보이더군요. 그러더니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자라난 나라에서 그를 추억하며 살고 싶어 왔는데 사람들은 남편이 말하던 것처럼 친절하지도 않고 저는 매일 실수투성이인 것 같아요. 하며 자책하는 듯 했죠. 그 모습을 보니 괜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애매한 게 있으면 뭐든 저한테 먼저 물어보라고 필요한 건 다 알려주겠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녀는 깊이 감사의 인사를 하며 다시 밝게 웃어 보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날로부터 2주 정도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계단에서부터 비릿한 악취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냄새를 따라 올라가 보니 윗집 그녀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음식물 쓰레기를 또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몰라서 집 안에 계속 모아두었다가 결국 양이 감당이 안 되자 제가 오기를 기다리다 못해 잠깐 집 밖에 봉투를 놓아두었는데 그 봉투가 찢어지면서 복도에 음식물이 쏟아져 난장판이 된 거였죠. 그녀는 그동안 분리수거 때문에 집주인에게 혼난 기억이 커서 또다시 실수를 할까 무서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집 앞은 물론이고 그녀의 방 안도 엉망이 된 상황이었어요. 주위 이웃들이 신고라도 할까봐 마음이 급해져서 얼른 돕기로 했습니다. 청소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지만 계단에 퍼진 악취를 없애는 건 정말 고역이었죠. 이웃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악취가 빠질 때까지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고 땀을 뻘뻘 흘리며 한참을 고생했습니다. 상황을 다 정리하고 나니 이미 녹초가 되어버렸어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녀를 도울 수 있어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많이 써서 그런지 그날은 왠지 푹 잠들 것 같았어요. 피곤한 몸이 침대에 닿자마자 눈이 스르르 감겼죠. 그런데 잠에 빠지려는 찰나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반쯤 잠에서 깬 상태로 나가보니 그녀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물었더니 계단 통로 냄새는 다 빠졌는데 그녀 집 안에는 여전히 악취가 남아있어서 못 들어가겠다고 하더군요. 혹시 괜찮다면 잠시만 신세를 져도 되겠냐고 묻는 거였습니다. 큰 어려운 일도 아니니 그러라고 했는데 막상 호랍이 혼자 사는 집에 여자가 들어오니 뭔가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녀도 평소처럼 집 밖에서 저를 마주할 때와는 달리 제 집 안에서 저와 마주하다 보니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용기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과감해져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그럼 오늘 제 집에서 자고 가는 건 어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그래도 되냐고 묻더니
이내 잠시만 기다리라며 후다닥 위층으로 올라가더군요. 잠시 후 그녀는 잠옷 차림에 베개를 품에 안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방이 3개라 해도 침실은 하나라 침실을 내어주고 저는 소파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침대에서 그녀가 자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몸은 피곤한데도 계속 이상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잠이 쉽게 오지 않아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들고 혼자 한잔하기 시작했어요. 술 기운을 빌어서라도 잠들어 보려고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다시 방에서 나와서는 제가 술을 마시는 걸 보고는 자신도 한잔해도 되겠냐며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나란히 앉아 술을 한 잔, 2잔 나누다 보니 제가 저녁마다 반주한다고 냉장고에 쌓아뒀던 소주가 어느새 바닥을 보이더군요. 술이 들어가면서 서로의 경계심도 점점 사라졌고 그녀도 어느새 얼굴이 붉어지면서 취기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알딸딸하게 취한 그녀는 영어를 섞어가며 혼자는 싫어라고 속삭이듯 말하고 저를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여자와 한 공간에서 있으니 설레이면서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희 소중이는 언제 이렇게 커져 있는지 그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몇 년 만에 여자와 하게 되는 건지 그동안에 쌓여있던 외로움을 다 풀어버릴 정도로 모든 걸 쏟아부으며 뜨겁게 관계를 나누었습니다. 세차게 몰아칠수록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몇 번이나 새어나왔고 오선생을 느꼈는지 몸을 살짝 떨며 행복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아름다운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전날 과음 탓인지 머리는 지끈거리고 청소 때문인지 어젯밤 그녀와 무리한 탓인지 허리도 꽤 뻐근했어요. 옆을 보니 그녀는 아직 잠든 상태였죠. 오랜만에 옆자리에 누군가가 함께 누워있는 걸 보니 그동안 쌓여있던 외로움이 조금이나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출근 준비를 마치고 회사로 향했어요. 회사에서도 어젯밤 그녀와 함께한 순간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지더군요. 술 기운에 흐릿했던 그녀와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라 속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이 된 걸 생각하니 신기할 따름이었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그녀가 어제 입고 있던 잠옷 그대로 이제 왔어요? 라며 저를 반겨줬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와락 안겼고 그 순간 잊고 지냈던 지난날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놀라운 건 그녀 역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죽은 남편이 외롭게 지내는 자신을 위해 저를 만나게 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자신과 같은 사연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한 운명이라고 믿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윗집 방을 빼고 저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어느새 저희가 함께 지낸 지도 1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가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녀의 가족 쪽에서는 나이 차이가 나는 저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눈치지만 그녀는 자신의 뜻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외국인다운 강한 주관 덕에 부모님의 반대를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조만간 그녀와 함께 미국으로 가서 결혼 허락을 받아올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신다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아내를 잃고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금 새로운 사람과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힘들었던 만큼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남자예요.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을 졸업한 후 한동안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각자 취업을 하거나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유학을 떠나는 등 뿔뿔이 흩어졌죠. 그런데 그 와중에 유독 저를 챙겨주던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형님과는 우연히 알게 되었지만 졸업 후에도 동네에서 계속 자리 잡고 계셨던 분이라 자연스럽게 자주 어울리게 됐어요. 성격이 워낙 오지랖 넓은 편이었는데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가끔은 참견이 지나칠 때도 있었죠. 하지만 늘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도와주신 건 아니었지만 제가 직장 없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반찬을 챙겨다 주시기도 하고 쌀이 없다는 말을 듣고는 집에 가서 쌀 반포대를 들고 와서 건네주시기도 했어요. 밥 굶지 말라면서 말이죠. 덕분에 저는 몸은 힘들어도 마음만큼은 든든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형님이 제게 물었어요. 너는 도대체 무슨 회사에 가려고 이렇게 길게 백수 생활을 하고 있냐? 그때 저는 사실 취직을 못한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좋은 회사, 조금이라도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형님이 한숨을 쉬면서 네가 지금 그런 거 가릴 처지냐? 일단 뭐라도 붙고 나서 옮길 생각을 해야지라며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형님이 자기 아내, 그러니까 형수님이 다니는 회사에서 마침 사람을 뽑고 있다며 한번 지원해보라고 했어요. 사실 별 기대 없이 냈는데 놀랍게도 합격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 회사는 주야 교대 근무를 하는 곳이었는데 생각보다 저한테 잘 맞았어요. 무엇보다 통근버스가 집 근처까지 와서 교통비 부담도 없었고 출퇴근도 어렵지 않았죠. 첫 월급이 들어왔을 때 기대 이상으로 넉넉한 금액이 찍힌 걸 보고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그렇게 첫 월급을 탄 날, 저는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차를 바로 계약해버렸죠. 차를 받은 첫날, 형님에게 연락했어요. 형님, 차 샀어요. 시승식 한번 하러 가야죠. 그런데 형님이 다짜고짜 핀잔부터 주는 거예요. 이제 막 첫 월급 받은 놈이 무슨 자동차야? 솔직히 말해서 형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지금의 제가 동생이었다면 똑같이 말렸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돈 벌어서 샀는데 뭐가 문제냐? 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그때 저는 속이 상해서 형님에게 말해버렸어요. 형님이 차 사는데 돈 보태준 것도 아니고 내가 빚내서 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지랖을 부리세요? 제 말에 형님은 실망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더니 그래, 이 앞가림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괜히 나까지 신경 쓴다고 오지랖 떨었네. 라고 하면서 차에는 타보지도 않고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형님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형님은 그저 저를 걱정해서 한 말이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단순히 차가 갖고 싶어서 샀던 게 아니었어요.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할 때마다 형수님이 만원버스에 힘겹게 서 있는 걸 보고 차가 있으면 형수님을 편하게 출퇴근시켜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그런 제 속마음도 모른 채 화를 내니 서운한 마음이 컸어요. 그렇게 서로 연락을 끊고 지낸 지 어느덧 1년이 훌쩍 넘어가 버렸어요. 차를 산 이후로는 웬만하면 통근버스를 타지 않았어요. 유지비가 부담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축도 해두었고 차를 운전하면서 다니는 게 나름대로 즐거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야간 근무를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평소처럼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차로 향했죠. 그런데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황당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누군가 제 차 바로 앞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그것도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걸어놓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유리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리 해도 받지를 않더군요. 처음에는 좀 기다려볼까 했지만 이러다간 회사에 지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통근버스로 몸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버스를 타러 가면서도 속에서는 열불이 났습니다. 아니, 차를 막아놓고 전화를 안 받으면 어쩌라는 거야? 하면서 온갖 욕을 속으로 퍼부었죠. 사실 저는 원래도 통근버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히 야간 출근 버스는 최악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피곤함이 그대로 얼굴에 묻어있고 차 안에는 생기 없는 무거운 공기가 가득했어요. 게다가 이 버스에는 늘 짜증나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편하게 가려고 좌석 하나씩 차지하고 앉은 다음 옆자리는 텅 비었는데도 괜히 가방이나 외투를 올려놓고 여긴 자리 없습니다라는 무언의 압박을 주는 거죠. 그날도 버스 안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맨 뒤쪽 바퀴 위에 있는 자리 하나가 비어 있었어요. 솔직히 그 자리는 다른 좌석보다 높이가 애매해서 다리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서서 가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얼른 자리를 잡았죠. 버스가 출발했고 다음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타기 시작했어요. 좌석이 다 차 있는 상황이라 새로 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혼자 앉아있던 사람들 옆에 앉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속으로 쌤통이다 싶었어요. 평소에 자리 차지하려고 가방 올려놓고 혼자 앉아 가는 사람들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와 붙어 가야 하니까요. 혹시나 방해받을까 싶어서 저도 얼른 가방을 창가 쪽에 던져놓고 복도 쪽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자는 척했어요. 그러면 누구든 눈치 보고 그냥 다른 자리로 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몇 명이 버스에 타는 소리가 들린 뒤 누군가가 제 자리까지 걸어오더니 제 어깨를 살짝 건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들은 척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톡톡 건드리더라고요. 살짝 짜증이 나서 고개를 숙인 채로 눈을 흘끗 떠봤어요. 대체 누가 이렇게 끈질기게 앉으려는 거야? 싶었죠.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건 치마 자락과 새하얀 발등이었어요. 순간 이상하게도 얼굴도 예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땀내 나는 남자 직원이 옆에 앉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자가 옆자리에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마치 깊은 잠에 들었다가
갑자기 깬 것처럼 고개를 번쩍 들고 자리를 양보해 줬죠.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을 슬쩍 돌아봤는데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형수님이었어요. 그제야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던 형수님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버스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만원버스가 되어버렸더군요. 선택지가 없었어요. 결국 불편하지만 형수님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불편한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형수님과 형님 사이가 틀어져서 그런 것이었지. 형수님 자체가 불편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형수님은 회사에서도 소문난 미인이었죠. 남직원들 사이에서 재미로 하는 인기 투표에서도 항상 거론될 정도였어요. 눈이 살짝 찢어진 편이었지만 화려한 아이 메이크업으로 그걸 멋지게 커버했고 무엇보다도 모델 뺨치는 몸매 덕분에 어떤 단점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날도 야간 출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형수님의 화장은 여전히 정갈하고 세련돼 보였어요. 그런 형수님이 나를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형님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며 평소처럼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졌어요. 사실 형수님과는 거의 교류가 없었어요. 항상 형님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 형수님과 단둘이 말할 기회조차 거의 없었죠.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나 다름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날 버스에서 나눈 대화는 예상외로 편안했어요. 생각보다 말도 잘 통했고 코드도 잘 맞았어요. 처음으로 형님의 여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형수님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정말 매력적인 여자구나. 회사에 도착해서 각자 흩어졌지만 묘하게 형수님이 남긴 여운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 버스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좀 붕 떠서 회사 복도를 걷다가 우연히 형수님과 다시 마주쳤어요. 형수님, 어차피 버스도 아직 안 왔는데 옥상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기다리래요? 별다른 고민도 없이 형수님은 흔쾌히 알겠다고 했어요. 자연스럽게 옥상으로 올라가면서 자판기에서 캔커피 2개를 뽑아 들었어요. 형수님은 난간에 기대 서 있었고 제가 다가가자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봤죠. 그 순간 무언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밀려왔어요. 아침 햇살을 받은 형수님은 눈부실 정도였어요. 부드럽게 흔들리는 단발머리, 가볍게 펄럭이는 짧은 치마 바람이 스치듯 불어오면서 향기마저 느껴졌어요. 순간 나도 모르게 침을 삼켰어요. 이러면 안 되지.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형수님은 형님의 아내였고 나는 절대 그런 감정을 품어선 안 됐어요. 서둘러 정신을 차리며 캔커피를 건넸어요. 형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컵을 받았고 우리는 다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형수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어요. 지금까지 만나본 여자들 중에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있었나 싶었죠. 앞으로 여자친구를 사귄다면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옥상 너머로 통근버스가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형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캔커피를 버리겠다고 하더니 내 손에 들고 있던 빈캔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손과 손이 맞닿아 버렸어요. 순간 짜릿한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나는 반사적으로 형수님을 쳐다봤고 놀랍게도 형수님도 내 손을 그대로 올려둔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 속에는 무언가 갈망하는 듯한 감정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숨이 막힐 듯한 순간이었어요. 어느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형수님과 제 입술이 닿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문득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버스가 곧 출발할 시간이었죠. 어색한 분위기를 피하려는 듯 저는 얼른 버스로 뛰어갔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묘한 감정이 가시지 않았어요.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형수님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아왔어요.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하고 뛰었지만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서둘러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아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형수님은 가방 때문에 남들이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저희 지퍼를 내리고는 소중이를 부드럽게 만져주더라고요. 그녀의 적극적인 스킨십에 금세 딱딱해지고 말았죠. 그녀가 저희 귓가에 다가와 조용히 말하더군요. 지금 남편이 출근해서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하더군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그렇게 형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참아왔던 욕구를 풀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의 허리를 감싼 채 키스를 하며 침대로 들어갔죠. 환하게 빛나는 태양이 그녀의 몸을 비춰주었고 볼륨감 있는 가슴과 잘록한 허리라인 그리고 늘씬한 각선미는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촉촉하게 젖은 형수님은 빨리 해달라고 안달이 났고 위에 올라탄 저는 그녀의 깊숙한 그곳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난히 탄력감이 좋은 형수는 그 동안에 만나온 그 어떤 여자보다도 잡아주는 힘이 월등했고 그 맛 또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형님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형님은 주로 아침 근무였고 저는 야간 출근이 많았기 때문에 형님이 없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형수님과 뜨거운 관계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3일 중 이틀은 형수님과 함께 보냈죠. 처음에는 죄책감이 없지 않았어요. 하지만 형수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 저를 위해 해주는 여러 가지 행동들, 그리고 함께하는 황홀한 순간들 속에서 그런 마음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만남은 형님의 집, 제 차, 심지어는 회사에서까지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수님과 함께 있는 공간이 곧 그녀와 관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죠. 그러면서도 제 안에는 또 다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그토록 오지랖을 부리며 저를 가르치려 들었는데 결국 그의 여자를 내가 차지했다는 우월감 같은 것이었어요. 저를 한심하게 보던 형님이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묘한 쾌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야간 출근을 앞두고 형수님과 함께 형님의 집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형수님이 평소보다 더 세게 더 많은 걸 해달라고 요구하더군요. 형님과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오늘따라 형수님은 더욱 저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출근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급하게 씻고 나오는데 몸을 숙일 때마다 허리에 묘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형수님에게 파스 같은 거 있냐고 물었고 형님 방 서랍에 있을 거니깐 한번 찾아보라고 하더군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형님 방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허리가 너무 아파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파스를 찾는데 뜻밖의 물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내 이름이 적힌 편지 봉투였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냈죠. 편지 속에는 형님이 제게 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잔소리를 한 것 같다. 내가 좋은 곳에서 잘 자리 잡기를 바란다. 어색하게 휘어진 글씨 속에 담긴 형님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눈물이 나지는 않았어요. 감동적인 문장은 아니었지만 그 속에는 형님이 저에게 하고 싶었으나 끝내 전하지 못한 말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출근길, 형수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형수님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형님과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어요. 형수님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깊은 관계인데 진짜 형님과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형수님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죠. 하지만 더 이상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일일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형수님, 저는 이제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형수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어요. 남자답게 올바르게 결정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다행히 형님은 끝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형수님과 마주칠 때마다 오히려 불편함만 커져갔어요. 서로 못 본 척했지만 그 어색한 공기가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결국 저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형님에 대한 미안함은 남아있어요. 언젠가 형님에게 용기를 내서 사과할 날이 온다면 꼭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젊은 아줌마예요. 일찍 결혼해서 그런지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아들과 과외 선생님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남편은 매일같이 밖으로만 나돌아요. 집에 들어와도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지내는 편이죠. 이젠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동거인처럼 느껴져요. 맨날 술 마시고 여자 문제로 힘들게 해서 저도 이제는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신나게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더라고요. 부부 관계도 사실 1년 넘게 거의 없는 상태고요. 저는 파트타임으로 하루 3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생활비는 남편이 넉넉하게 주기는 하지만 저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밖에 나가 사람들도 만나고 수다도 좀 떨고 싶어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알바비로 아들 주말 과외 하나 늘려보자고 생각했죠. 그래서 영어 과외 선생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과외 중개 사이트를 통해서 선생님을 찾았고 전화로 기본 상담을 먼저 했어요. 괜찮은 선생님 같아서 바로 주말에 과외를 시작하기로 했죠. 그런데 주말에 선생님이 오셨는데 아주 훤칠하신 분이 딱 오셨어요. 눈이 확 즐거워지더라고요.
아이는 그날 도서관에 갔는데 선생님이 아이보다 먼저 오셨어요. 수업 시작 전에 간단히 얘기 나누면서 수업 진행 방식도 들었어요. 아이가 도착하고 나서는 방으로 들어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했죠. 저는 과일이랑 음료를 준비해서 방에 가져다 줬는데요.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선생님이 참 다정하고 싹싹하더라고요. 솔직히 요즘 남자랑 대화를 해본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런지 젊은 청년이랑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괜히 설레더라고요. 남편은 주말에도 어딜 그렇게 나가는지 얼굴 보고 대화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네요.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 어머니, 민수가 수업을 정말 잘 따라와요. 금방 좋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부족한 점을 체크하면서 수업 진행할게요 하시더니 내일 또 오기로 하고 가셨어요. 민수야, 오늘 과외해보니까 어땠어? 괜찮았어? 응. 선생님이 수업을 재미있게 해주시고 그냥 편한 형처럼 대해줘서 좋아. 설명도 이해하기 쉽게 잘해주셔서 도움 많이 될 것 같아. 아들도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선생님을 구한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알고 보니 혼자 자취하면서 취업 준비 중이신데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과외를 하고 있대요. 주위에 많이 소개해달라고 싹싹하게 부탁하시더라고요. 요즘 사람 같지 않게 넉살도 좋고 열심히 사는 청년이라 참 마음이 갔어요. 선생님께 문자를 보내봤어요. 내일 과외 끝나고 혹시 다른 일정 없으시면 저녁 시간인데 식사 같이 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안 그래도 저녁 먹고 다음 과외하러 가려고 했거든요. 신경 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문자 주고받고 나니 저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면서 내일 저녁은 뭘 준비할까 하고 들뜨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과외가 끝나고 선생님과 저녁을 함께 먹었는데 뭐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냥 평소에 먹던 대로 준비했죠.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드시더라고요. 우와, 완전 진수성찬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복스럽게 밥을 먹는데 음식을 준비한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저녁이었어요. 우리 민수가 첫날부터 선생님 너무 좋다고 칭찬을 엄청 하더라고요. 민수가 정말 이해력이 좋아요. 성적도 금방 오를 것 같아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랜만에 기분 좋게 저녁을 먹었죠. 식사가 끝날 즈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선생님 조심히 가세요. 민수도 혼자라서 가끔 쓸쓸해하니까 시간 되실 때 식사하러 오세요. 혼자 챙겨 드시기 힘드시잖아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민수야, 다음 주에 보자. 네, 선생님 조심히 가세요. 그렇게 선생님을 보내고 나니 일주일 뒤에나 다시 본다는 생각에 살짝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선생님과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험 잘 보면 선생님이 뭘 사주기로 했다면서 나중에 물어보니 게임 아이템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선생님이랑 게임도 같이 하기로 했다면서 무척 신이 나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젊은 선생님이다 보니 아들이랑 정말 친한 형처럼 잘 어울려줘서 아들도 선생님을 좋아하고 공부에 흥미를 잃지 않아서 참 다행이었어요. 과외를 시작하고 나서는 저도 왠지 모르게 화장도 하고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지냈죠. 혹시 아들이 제가 과외 선생님 오실 때만 꾸민다고 생각할까봐 평소에도 좀 더 가꾸면서 지내게 되더라고요. 계속 주말마다 과외를 진행하면서 과외가 끝나면 종종 저녁 식사도 함께하게 됐어요. 어느 날은 좀 더 용기를 내서 선생님의 다리를 식탁 밑에서 발로 살짝 쓸어 올렸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죠. 선생님, 음식이 입맛에 맞으세요? 선생님은 갑자기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면서 아, 예, 오늘도 아주 맛있네요 하고 대답하는데 그 모습이 참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아들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선생님, 저 친구랑 게임 약속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는 급하게 방으로 뛰어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저를 부르셨어요. 저기, 어머님. 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 아닙니다. 가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인사를 하고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다음날 저는 좀 더 과감하게 약간 가슴이 파인 옷을 입었어요. 수업 도중에 선생님이 물을 마시러 잠시 나왔고 저는 선생님 가까이 있던 자리에서 일부러 머리끈을 떨어뜨렸어요. 머리끈을 주우려고 몸을 숙이면서 자연스럽게 가슴 부분이 훤히 보이게 했죠. 그때 선생님의 시선이 가슴 쪽에 머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선생님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헛기침을 하더니 얼른 방으로 돌아갔어요. 수업이 끝난 뒤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오늘은 남편도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셋이서 같이 밥을 먹게 됐죠. 남편은 선생님을 처음 보는 자리라서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근황이나 아들이 공부는 잘 따라가고 있는지 물었죠. 그런데 저는 그 와중에도 식탁 밑에서 발로 선생님의 다리를 슬쩍 쓰다듬으며 신호를 보냈어요. 남편이 옆에 있는데 그러고 있으니 묘하게 짜릿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면서도 남편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을 이어갔어요. 그 모습이 또 재미있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선생님이 돌아간 뒤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 옷차림 좀 신경 써. 옷이 너무 파인 거 아니야? 저는 언제부터 나한테 신경 썼다고 이제 와서 이러나 싶었죠. 그 말에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그날 밤 선생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혹시 제 행동 불쾌하고 부담스러우셨죠?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다음 주에 혹시 2시간 일찍 집으로 와줄 수 있을까요? 아내 시간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2시간 정도 일찍 가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슬립 차림으로 선생님을 기다렸어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줬고 선생님은 놀란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선생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이러는 거 싫으세요? 저는 지금 선생님이랑 하고 싶은데. 아내, 저도 좋습니다. 혈기왕성한 나이에 여자가 하고 싶다고 하는데 싫다고 할 리가 없었죠. 저는 요가로 꾸준히 몸을 관리해서 아줌마 치고는 몸매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남편만 다른 젊은 여자들 만나러 다니느라 저를 방치해 두지. 저도 여자로서 꽤 괜찮거든요. 저는 선생님 옷깃을 잡으며 안방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 키스를 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끌어안으며 키스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침대에 누웠고 우리는 뜨거운 관계를 나눴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도발을 할 때마다 하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뒤를 돌아 키스를 하면서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전율로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았어요.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관계를 끝내고 같이 샤워를 하는데 저희 터치가 좋았는지 선생님 소중이가 또 살아나더라고요. 남편하고는 참 많이 달랐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아들과 남편 몰래 시간이 날 때마다 집으로 와서 아주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다른 장소도 아니고 집에서 아무도 몰래 관계를 가지니 흥분되면서 남편한테 괜히 통쾌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끔씩 과외비를 조금 더 넉넉하게 주고 그랬어요. 평일에도 시간이 나면 집으로 와서 안방이며 부엌이며 아들 방을 제외하고 여러 곳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젊은 사람이라 그런지 아주 다양하게 즐기더라고요. 한참을 선생님과 관계를 지속했고 좋은 곳에 취업을 하면서 저희는 뜸해졌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남편에게 외면받고 있는 저를 안아주는 남자가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좋은 곳에서 선생님이 잘 되기를 응원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5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제가 32살 때 사촌 동생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는 저보다 9살이나 어리고 정말 예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죠. 연애할 때 아내가 서울 생활을 동경하는 걸 보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나랑 결혼해줘 하며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서 자리 잡기 위해 돈이 되는 일이면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지금은 서울 외곽이긴 해도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도 하나 마련했고 나름대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내도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일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 둘이 함께 이뤄낸 성공이라고 생각하기에 그 기쁨이 더 큽니다. 이제는 둘째 아이도 대학에 들어갔고 그동안 저축해둔 돈이 있어서 학비 걱정도 덜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야 할 일은 다 끝났고 남은 인생을 즐기면서 아내와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아내는 제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부부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며 여행도 다니고 주말에는 공기 좋은 산에 올라가서 상쾌한 바람도 쐬고 내려오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싶은데요. 아내는 오히려 요즘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디서 바람이 든 건지 모임에도 나가고 평생 안 해보던 운동까지 배우면서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닌데 같이 산책도 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싶은데 아내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둘째가 대학 때문에 집에서 나가게 되니까 아내가 그 방이 비었다며 저보고 잠을 따로 자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밤에 아내 옆으로 슬쩍 가서 자려고 하면
제 몸에 열이 많다고 싫다고 내쫓기 일쑤였어요. 바닥에서 잘 테니 그래도 같은 방에서 자자라고 거의 빌듯이 말해도 제가 코를 심하게 곤다고 거절하더라고요. 저도 그렇지만 아내도 이제는 한창 때라고 생각하는데 저를 그저 같이 사는 아저씨로만 보는 것 같아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아내는 틈만 나면 누구 언니네, 누구 친구네 하면서 자꾸 밖으로 돌아다녀요. 처음엔 혹시 다른 남자가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좋다는 보약도 몰래 구해다가 주기도 했는데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너무 오랫동안 부부관계가 없어서 거미줄 치는 거 아니냐는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아내는 그저 등을 돌리고 잠만 자려 하고 그런 날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이제는 아내와 한 침대에 자는 것 자체가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애들까지도 엄마 편을 들면서 아빠는 왜 자꾸 엄마를 귀찮게 하냐고 핀잔을 주니 도대체 내가 이 가족을 위해 무얼 위해 노력해왔는지 회의감이 들더군요. 아내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해봤지만 진전이 없으니 저도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아내처럼 집에서 푸대접을 받으면서 같이 사는 사람 정도로 취급받으니까 저도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아내만큼 제 인생을 살아보자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돈 버느라 즐기지 못했던 제 인생을 말이죠. 여태 취미라고는 주말에 가는 등산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퇴근 후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일찍 집에 들어가 봐야 거실에서 텔레비전이나 보는 것밖에 할 게 없는데 그것마저도 아내가 리모컨을 빼앗아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새로운 취미를 찾기까지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결국 그 답은 아주 간단하게 찾아졌습니다. 어느 날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클래식 기타 연주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기타 소리도 꽤 괜찮네라는 생각을 하며 길을 가고 있었는데 우연히 회사 근처에서 기타 연습실 간판을 보게 됐어요. 망설임 없이 차를 돌려서 연습실에 들어가 봤죠. 잔잔하게 들리는 기타 소리도 마음에 들었고 거기서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꽤 있는 걸 보고 나 혼자 외로운 줄 알았는데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6개월치 연습실 이용권을 끊고 새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기타를 배워보겠다고 했더니 시큰둥하게 그러던가 말던가 하고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건 그렇다 치고 평생 일만 해온 제가 기타를 배울 수 있을까 싶었는데 연습을 할수록 손가락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아내가 모임 사람들과 함께 공주에 갔다가 하루 자고 온다고 알아서 밥 챙겨 먹으라고 하더니 새벽부터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마른 반찬 몇 가지밖에 없어서 집에 있는 것보단 밖에 나가서 등산이나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연습이나 하자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은 제가 그녀를 만나게 된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산을 중턱까지 올랐을 때쯤 갑자기 배가 고파졌어요. 그래서 등산은 여기서 그만하고 기타 연습실에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앞에 도착해서 트렁크에 이것저것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저를 톡톡 치더라고요. 돌아보니 처음 보는 여자가 저를 아는 척하며 인사를 건넸어요. 화장도 안 했는데 얼굴이 빛나고 참 예쁘게 생긴 사람이었죠. 솔직히 이렇게 예쁜 여자를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혹시 회사 일 때문에 알던 사람인가 싶어서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애매하게 인사를 받아줬는데 그녀는 못 알아본 것에 실망한 듯 자신이 누군지 알려주더군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아내의 고향 친구였어요. 무려 20년도 더 지났는데 그녀가 저를 알아본 게 오히려 더 신기했어요. 결혼 전 몇 번 본 게 다였고 결혼식장에서 인사를 나눈 기억뿐이었는데 그녀는 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여기엔 어쩐 일로 왔냐고 물어봤죠. 사실 저는 아내의 고향 친구들 중에 서울에 사는 사람이 없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아무 설명도 없이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도 인연인데 밥이나 같이 먹자라고 제안하더군요. 뒤를 보니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낯도 많이 가리고 솔직히 아내의 절친이라지만 오래전 몇 번 본 게 전부인 사람과 어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내랑 셋이서 만나자며 정중하게 거절했죠. 그러자 그녀가 저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우리 둘이서만 밥 먹자라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친구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계속 거절하기도 민망해서 결국 그러자며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식사는 하산하는 등산로 근처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저는 솔직히 불편한 마음을 감추려고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만 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 얘기를 주절주절 하더군요. 서울에서 살 계획은 없었는데 큰언니네 애들이 아이를 낳아서 봐달라고 해서 올라왔고 주중에는 애들 보느라 바깥에 나갈 시간이 없어서 갑갑해 죽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이렇게 등산을 다니게 됐다고요. 제가 남편은 어쩌고 혼자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그녀가 웃으며 남편은 없어요. 10년 전에 이혼하고 돌싱이 됐다고 말하더군요. 애가 안 생겨서 그 문제로 다투다가 결국 이혼하게 됐다는 얘기였어요. 아이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으니까 이렇게 젊게 지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그녀가 조금 부럽기도 하더군요. 마치 자유로운 삶을 사는 듯한 모습이랄까요. 저는 묵묵히 듣기만 하면서 그저 그렇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저는 기타 연습실로 가려던 참이었는데 그녀가 자꾸 술 한 잔만 하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늘 차도 가져왔고 무엇보다 기타 연습실에 연습하러 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기타를 칠 줄 아냐면서 눈을 반짝거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취미로 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그녀는 어머, 음악하는 남자가 그렇게 멋있더라라며 제 취미를 칭찬하는 듯한 말을 하더군요. 그냥 말투가 밝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니 제가 기타 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그녀를 제 차 옆에 태우고 기타 연습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를 만나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 아무튼 기타 연습실에서 서툴게 기타를 치고 있는데도 한 곡 한 곡 연습이 끝날 때마다 멋있다고 칭찬을 해주는 모습에 괜히 기분이 다 머쓱해지더라고요. 그렇게 2시간 동안 그녀는 내내 제 서툰 연주를 지켜봤는데도 지루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노래는 뭐냐며 관심을 보이거나 제가 연주하는 곡이 익숙하다며 반가워하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 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관심과 반응 덕분인지 어딘가 마음이 설렘을 느끼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냥 기타 연습하러 온 날이었는데 그날은 조금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연습실에서 나와 보니 어느덧 저녁 6시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녀에게 어디 사냐고 물으면서 밤이 늦었으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녀가 저에게 저녁 같이 안 먹을래요? 라고 제안하더군요. 주말에는 애를 돌볼 필요도 없어서 혼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집에 가봐야 마른 반찬에 식은 밥이나 먹겠지 싶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평소엔 차를 몰고 나왔을 때 술은 입에도 안 대는데 그녀가 딱 한 잔만 하자며 권하는 바람에 결국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오랜만에 기분도 좋고 예쁜 여자가 제 말에 밝게 반응해 주면서 함께하는 술자리라 한 잔, 2잔 계속 마시다 보니 어느새 둘이서 소주 4병을 비웠더라고요. 기분 좋게 취한 상태에서 나와 택시를 잡아주면서 그녀에게 들어가라고 하고 저는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뭐하러 돈을 2번이나 쓰냐면서 저쪽 모텔에서 잠깐 쉬었다 가자고 하더군요. 평소 같으면 그 정도 술에 취할 일이 없었겠지만 그날은 술 기운 때문인지 오랜만에 느꼈던 즐거움 때문인지 이미 제 발걸음은 그녀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녀의 아름다운 곡선을 보니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와이프에게 푸대접 받아가며 그간 외로움을 풀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녀와 할 생각에 저희 소중이도 반응을 하면서 일어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녀를 확 끌어안고 뜨겁게 키스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저희 목을 감싸며 깊이 안기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억눌려왔던 외로움을 모두 쏟아내며 뜨겁게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죠. 그녀도 저희 몸짓에 반응해주며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서로에게 몰입했고 아주 만족스럽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가 수줍게 말하더군요. 오빠 최고였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남자로서 대접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친 몸을 서로 끌어안고 잠에 들었습니다. 정말이지 제 인생에서 최초의 일탈과 최고의 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을 하고 제 팔을 베고 누워있는 그녀에게 절친의 남편인 저와 보낸 하루가 후회가 되지 않냐고 조심히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쿨하게도 피차 외로운 사람끼리 좋은 하루를 보냈으면 된 것이 아니냐며 오빠는 이게 불편하냐고 되려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갑자기 저도 모르게 죄책감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서 그녀를 데려다 주는 차 안에서 저희 대답 때문인가 전날처럼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집 앞에 내려주고 난 뒤 복잡한 감정에 잠겨 잠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후회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언제 그녀가 내 핸드폰에 자기 번호를 저장했는지 몰랐는데 그녀에게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는 이게 내 번호니까 마음 정리가 되면 다시 연락해줘요. 내 주말은 오빠를 위해 항상 비워둘게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 모르게 저는 종종 그녀와 주말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등산도 가고 기타 연습도 하고 그날처럼 하루를 같이 보내는 일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집에서 여전히 아내에게 찬밥 대접을 받고 있는 건 변함없지만 솔직히 이제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니까요.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은 제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비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새롭게 시작한 인생 2막을 힘닿는 데까지 즐겨볼 계획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남이에요. 약 2년 정도 연애한 후 작년에 결혼했고요. 아내는 저보다 4살 어린 연하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는 쌍둥이 처제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원래는 처제가 서울로 이직하면서 딱 한 달 정도만 저희 집에 머물기로 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 가진 돈으로는 괜찮은 전월세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계속 저희와 함께 살게 된 거죠. 마침 저희 집에 방도 남아 있었고 처제랑은 연애 때부터 자주 봐서 익숙한 사이라 저도 처제도 서로 불편함이 없었어요. 아내랑 처제는 1분 차이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라 정말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아요.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향도 똑같고 얼굴이나 체형도 거의 판박이죠. 게다가 입는 옷 스타일이며 머리 스타일까지 너무 닮아서 연애할 때는 두 사람이 저를 못 알아본다며 장난을 치기도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3년 정도 함께 지내다 보니까 자세히 보면 아내와 처제가 조금씩 다른 게 느껴지더라고요. 눈빛이나 말투 같은 작은 디테일에서 조금씩 차이가 보여서 이제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됐어요. 올해는 여름 휴가를 다 함께 보내려고 계획하면서 저희는 돈도 모으고 스케줄도 꼼꼼하게 맞춰봤어요. 원래는 해외여행을 갈 생각이었는데 요즘 상황인지라 해외로 나가는 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주도로 방향을 틀게 됐어요. 오랜만에 비행기도 타고 여행 간다는 생각에 모두 신이 나서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해 숙소에 짐을 풀고 첫날은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기로 했죠. 오랜만에 시원한 물에 몸을 담그고 실컷 놀다 보니 시간도 어느새 저물고 배도 슬슬 고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숙소에서 숯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불 앞에서 고기를 굽다 보니 땀이 비 오듯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빈속에 시원한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게 되었죠. 덕분에 술맛도 좋고 분위기도 좋아서 한참 동안 먹고 마셨습니다. 방에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술자리가 시작됐어요. 사전에 준비해온 술을 모두 다 마시고도 아쉬운 마음에 숙소 내에 있는 매점으로 가서 술을 추가로 사왔어요. 사실 조용한 리조트를 일부러 찾아서 배달 음식 같은 건 주문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과자며 라면으로 안주 삼아 계속 술잔을 비워가며 놀았습니다. 아내와 처제는 엄청난 주량을 자랑하는 쌍둥이답게 저와 대적하듯이 마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둘 다 저와는 달리 술이 좀 더 강해서 결국 제가 먼저 완전히 취하게 되었어요. 거의 정신을 못 차리면서 방으로 기어가듯이 들어갔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기절하기 직전에 간신히 정신줄을 잡고 방에 도착해 침대에 쓰러졌던 기억이 납니다. 침대에 누워있다 보니 두 여자가 수다 떠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는데 한참을 자던 중 갑자기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에 놀라 잠이 확 깨버렸어요. 알고 보니 아내와 처제가 완전 취해서 비틀거리며 정리하다가 술병을 떨어뜨린 거였어요. 저는 얼른 일어나 두 사람을 소파로 옮겨 앉히고는 식탁이랑 주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쌓인 빈병들과 음식 쓰레기를 다 모아 밖에 버리려고 잠시 숙소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왔죠. 돌아와 보니 거실 소파에서 거의 잠들어 있던 두 여자는 이미 자리를 옮겨 있었어요. 아내는 제가 자던 침대 위에서 자고 있었고 처제는 소파에 그대로 누워 잠들어 있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뒷정리를 마무리한 후에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술도 거의 깨서 그냥 자야지 싶었는데 아까 그 깨어난 소리가 꽤 컸는지 마음이 좀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잠들어야 하니까 조심스럽게 팔베개를 해주며
아내를 제 품으로 안았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아내가 제 품 안으로 쏙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상하게 소중이가 반응하며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방문을 잠그고 아내를 부드럽게 감싸며 위로 올라갔는데 아내도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뜨거운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뒤에서 아내를 안고 사랑을 나누던 중에 갑자기 어깨에 보이지 않았던 작은 하트 모양의 문신이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놀라서 자세히 얼굴을 보니 그 사람이 아내가 아닌 처제였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멈추고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는데 처제가 오히려 몸을 움직이며 계속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저도 어찌할 새 없이 계속하게 되었고 결국은 처제의 깊은 곳에 마무리를 해버렸습니다. 술이 이미 다 깬 상태에서 저는 완전히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서둘러 처제를 깨워 소파로 옮기고 소파에서 자고 있던 아내를 침대로 눕혔어요. 그제야 마음이 조금 안정됐지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그 두 사람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복잡해지더군요. 그러다 지쳐서 결국은 바닥에 누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제가 저를 깨우면서 아침 먹어야죠 라고 하길래 정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에 일어난 일이 떠오르면서 혹시 처제가 기억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만약 무슨 말을 꺼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수십 가지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죠. 어찌저찌 식탁에 앉아 해장용 라면을 먹기 시작했는데 입으로 먹는 건지 코로 먹는 건지 분간도 안 되는 기분이었어요. 계속 아내와 처제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자꾸만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신경이 곤두서더라고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은 전날 술을 많이 마셔서 너무 힘들다며 다시는 술을 안 마시겠다는 다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전혀 마음에 없는 소리들이라는 걸 저도 알지만 그 순간에는 그냥 그 말이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문득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나 봐요. 이상하게 몸이 쑤시네요 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처제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전날 일이 꿈인 줄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그냥 몸이 피곤해서 하는 소리인지 헷갈리고 그 말이 가시처럼 찌르더라고요. 아내와 처제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려고 애써 노력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고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눈치만 보며 마음 졸이던 4박 5일간의 제주도 휴가를 마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여행 내내 피곤했던 탓인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잠에 빠져들었고요. 저도 쉴까 하다가 여행 가방을 정리하고 빨래도 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처제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날 밤의 모든 일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요.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처제가 이어서 말하기를 원래는 저와 관계를 가지려고 침대에 누운 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위에 올라타 있다는 걸 느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거부할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모르는 척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제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지금 제 방으로 가요 하는 거예요. 언니는 한번 잠들면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자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제 팔을 잡고 거실에서 자기 방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이러면 안 돼. 그날은 실수였잖아. 라며 어떻게든 말리려고 했지만 처제는 저와의 그날 밤이 너무 좋았다며 굳이 해야겠다는 말과 함께 저를 끌고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렇게 처제의 방에서 2번이나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끝나고 나서야 방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방을 나오면서 보니 아내는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한숨을 쉬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복잡하고 몸은 지쳤지만 그저 조용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날 이후로 처제는 틈만 나면 저에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지방 출장을 가는 날에는 아침부터 메신저로 빨리 퇴근하라고 재촉하며 하루 종일 메시지를 보내곤 해요. 오늘도 처제가 제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 함께 점심을 먹자고 했는데 막상 만나자마자 급하다고 말하며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저도 놀랍게도 아내와의 관계보다 처제와의 관계에서 더 잘 맞는 속궁합과 끌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내와도 관계는 좋지만 뭔가 처제와는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날의 일을 술김에 일어난 사고일 뿐이라고 여러 번 처제에게 말하며 관계를 그만두자고 설득해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처제는
근데 왜 계속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되물으며 저를 궁지에 몰아넣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제 자신도 참 답답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처제는 같은 이유라면 멈출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저 또한 그녀의 말에 대답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요즘 들어 아내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점점 더 큰 죄책감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처제와의 시간이 너무 좋고, 한동안 처제와 관계를 갖지 못하는 기간이 생기면 그 아쉬운 마음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나는 정말 나쁜 놈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처제와 모든 것을 분출하며 즐겼던 시간이 떠오르고, 그런 제 자신이 무섭고 낯설게 느껴져요. 처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평소처럼 편하게 행동하더군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가끔은 부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하고 마음 한켠이 늘 무겁기만 해요. 저도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